안녕하십니까, 이동건 선생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년 또는 그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그리고 이제 결과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 뭐 실수를 한 경우도 있고, 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쵸, 모르고 쓴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과연 1년 동안의 나의 노력이 그 짧은 두세 시간 3시간 남짓 되는 시간 동안에 평가가 되는 게 맞는가라는 지점에 있어서 좀 허탈감도 들고, 과연 이게 문제인가라는 생각들도 되게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이 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튼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많이 토닥여 주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좀 박수를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에 맨날 이렇게 제가 예시를 드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에 갔는데 금메달을 안 딴 사람, 모든 사람을 비난하진 않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갔는데 누가 실수를 했어,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끝까지 완주한 것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이번에 막 금메달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끝까지 완주를 했고, 내가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끊임없이 나의 열정을 불살랐고, 뭐 이런 지점에 대해서 꼭 스스로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그래야 이제 내 에너지가 좀 더 또 이제 충전하고, 왜냐면 이제 선생님들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에너지들을 분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도 하나의 시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좀 압박감에서 좀 벗어나서 충분하게 이 강의만 딱 이렇게 해설 강의 딱 끝나고 나서는 요 정도구나. 예, 어차피 이거는 너무 답이 열려 있기 때문에 채점이 불가능합니다. 저도 못해요, 이거는. 왜냐면 채점위원들 간의 협의에 따라서 채점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커트라인을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돼요. 근데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요 정도는 요렇게 해서 맞았겠고, 이 부분은 요렇게 해서 요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됐겠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좀 범주를 넓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2차를 준비해야, 그러니까 2차는 사실은 이번 시험을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들에 한해서는 모두 다 이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2차 유경험자가 되어야 이제 설령 이번에 합격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 해에 이제 스터디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유경험자, 2차 유경험자와 아닌 선생님들 간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보시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한해서는 2차까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꼭 제 강의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렇게, 그죠? 여기까지 온 게 어딥니까? 와서 이제 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좀 박수를 치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관점 두 가지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똑같은 출제위원회 입장에서 이렇게 좀 해서 비판할 내용은 되게 많지만, 할 말은 굉장히 많지만 하진 않겠습니다. 하진 않겠고요. 그냥 간단하게 뭐 요런 생각, 그러니까 좀 너무 심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요 한 문제가 이제 우리 국가 세금으로 1,000만 원 이상이 나갔다는, 1,000만 원 이상이죠. 출제위원 교수님 플러스 검토위원 교수님 그 외 운영비까지 합치게 되면 한 문제에 1,000만 원 이상이 들었는데, 과연 이 한 문제가 1,000만 원을 줘야 될 돈인가? 우리의 세금이 이게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거는 2008년도 기출문제랑 똑같기 때문에 문제를 새로 개발한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할 얘기는 되게 많지만 이제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을 해도 제가 비판을 했다고 할지라도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소송을 1년 가까이 이제 했었고, 그때 뭐 이렇게 사소한 얘기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변호사비를 한 1,000만 원 정도 냈고, 이제 사비로 냈고, 그리고 이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일부 승소지만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승소비 1,000만 원까지 해서 약 2,000만 원 정도를 이제 소요를 했고, 그리고 저가 계속 매년 이렇게 소송을 거는 것도 아름다운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안 할 거고요.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도 하세요. 과연 이러한 문제가 내년에도 유지가 될 겁니까? 모르죠. 모르죠.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문제를 내고 나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 평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선생님 많이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만약에 입학식을 하든 졸업식을 하든 어떤 이제 뭐 부모님과 함께하는 행사를 하든 간에 끝나면 뭐 하죠? 교사들 간에, 그죠?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우리의 이번에 있었던 우리의 어떤 노력들이 정말 좋은 성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반성적 성찰에
시간을 갖습니다. 교수님들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교수님들과 그리고 외부 인사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외부 평가 인원들 입장에서는 교수님 눈을 마주치면서 비난을 하기가 좀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이 시험의 주인은 누굽니까? 저 지금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용 후보자이신 선생님들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를 만들 때는 어떤 어떤 내가 창의적으로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험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쵸? 선생님들을 이제 선정하기 위한 정말 적절한 문제였는가? 그러니까 문제의 어떤 그 효용성을 판단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선생님들 즉 유치원 교사 임용 후보자 공립유치원의 임용 후보에 대한 그 선생님들을 정말 선정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경쟁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공정성을 제대로 확보했는가. 그래서 이곳의 수요자 선생님들은 뭐예요? 이 문제를 만든 분들은 공급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글자가 날아다니지? 공급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선생님들은 수요자, 소비자잖아요. 그러면은 소비자로서는 그 것들에 대해서 평가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명백히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카페 내에서만 평가를 하게 되면 교수님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교수님들이 악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선생님 그 카페까지 가입해가지고 보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입장을 좀 더 표명하는 기회를 가지면 문제는 바뀝니다. 우린 경험을 했습니다. 그죠? 22년도 문제에서 23년도 소송을 거치면서 내가 여기서 소송을 걸고 23년도에 문제가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4년입니다. 또 소송을 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소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 뭐 요새 구글 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1, 2, 3, 4, 5, 6, 7, 8, 9, 16 이렇게 해가지고 각 문제마다 이 문제가 어떤 지점에서 좋았고 어떤 지점에서 안 좋았는지 물론 좋았던 지점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들이 모여서 그것들이 공개적으로 잘 표출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그냥 평가원 홈페이지 이런 홈페이지 말고 교수님들이랑 이제 연락할 수 있는 다양한 여기까지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가서 막 따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욕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소통 수단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좋은 문제는 좋은 문제, 이 문제는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들이 아닐까.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제가 저도 이제 모의고사를 계속 출제하는 사람의 출제자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담임 교사로서의 제 역할도 있죠. 저는 어떤 성인 군자가 아니에요. 뭐 어떤 초월의 욕구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런 관점도 있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들의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강의가 아마 우리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들도 들을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강의는 그죠? 제가 이제까지 1년 동안 저와 함께 했었던 선생님들을 위한 강의일 수밖에 그러니까 거기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저는 선생님들과 1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그죠? 같이 산 건 아니지만 그죠? 근데 함께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그 담임 교사로서의 마음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1년 동안 함께한 그 담임 교사로서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선생님들한테 좀 제가 판단하기에 선생님 들어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가 출제됐었어 이렇게 할까봐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출제했었던 문제들이랑 다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이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제가 판단하기에 올해 문제는 우리 반 선생님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시험이었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딱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죠? 뭐라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의제기나 뭐 이런 부분들 사실은 원래 제가 답안을 원래 되게 빨리 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이렇게 늦게 이렇게 드리는 이유도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좀 유리한 상황이기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군자가 아니라서 모든 사람한테 이게 아니라 우리 반 선생님들한테 좀 유리한 시험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직 논술부터 처음부터 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 개정 누리 과정이 또 출제가 되었고요. 문제의 난이도는 조금 낮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22년, 그쵸? 23년도 문제랑 비교했어도, 그쵸? 그 안에 답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단지 이제 편성 운영에 근거를 하는 측면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 이제 하나 정도 이제 낙오를, 그러니까 누락시키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성 운영에 근거해 가지고 고려한 사항, 그리고 물적 인적 자원 뭐 하나씩 딱 정하면 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영무원이라든가 색 테이프, 색 테이프가 명백히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박교사의 전월에 근거해서 자주줄 우리가 매번 암기를 했었고,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열심히 다뤘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교육 실습생 A의 어려움, 이것도 이거 안에 다 있는 것들을 그대로 적는 문제고, 밑에 있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선생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어려운 지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넘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시고 또 이제 막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논술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채점위원회 재량 권한이 조금 넓은 부분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답변을 못 드릴 수가 있는 게 또 논술이기도 합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질문은 그냥 접어둡시다. 우리가 이게 강의 끝나고 이제, 왜냐면 이거 우리끼리 뭐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이제 결론이 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냥 강의 끝나고 나서는 이거 딱 덮고 그 다음에 2차 준비하는 걸로 깔끔하게 하는 걸로 합시다. 막 계속 막 이거 가지고 막 해봐야 큰 그게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들이 지금 바깥놀이가 지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한 지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자료 뒤로 가게 되면은 바깥놀이를 포함해서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한다가 있는데요. 요걸 적으신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거랑 비교해서 요걸로 가져가시게 되면 미리 계획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루 일과를 유아와 흥미와 관심,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몰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들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바깥놀이랑 포함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요게 좀 더 정답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한다, 이것들은 그쵸, 영무원, 그 다음에 어떤 거기 철도 맞죠? 철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원, 풍부한 자원을 활용을 했다,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어떤 자유로움, 그쵸? 어떤 공간으로서의 자유로움, 그 다음에 주도성으로 가게 되니까 어떤 내재적 동기라든가 자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뽑아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즐겁다는, 그죠? 즐거움 그 자체와 그 다음에 재미와 기쁨 그리고 몰입에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쓰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논점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중 바깥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쵸? 거기에 대해서 탄력적 편성 운영, 꼭 이렇게 쓰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바깥놀이에서 뭔가 어떻게 했죠? 바깥 놀이터에서 계속 놀이할 수 있게 도와줬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뭐 지역사회 협력과 참여에 기반해서 뭐 순서 바뀌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 됐고, 그 다음에 박교사 유아의 특성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주도성은 뭐 간략하게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자발적으로 기찻길을 만들었고, 자유로운 공간적 제약, 즐거움, 신체 표현에 대한 재미를 느끼면서 몰입하고 있는 부분 건드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논점 3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실습 첫날 불안해하면서 긴장해왔다. 그러니까 문제가 좀 단순하죠. 예전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딱 우리 연습한 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이걸 모르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막 꼬아서 쓰게 되면 틀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충분히 22년 23년, 22년, 21년, 20, 19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적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을 했고, 우리를 위한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자, 불안과 긴장, 격려와 응원, 그 다음에 꼭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막연함, 요거 적으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모습을 보여줬고, 팽이를 만들고 시합하는 모습 보여줬다, 요런 내용들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서 교육 실습의 긍정적인 역량, 역할 뭐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거를
이거를 꼭 제가 저처럼 적지 않으셔도 이걸 적으셔도 돼요. 놀이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유아마다 유아의 어떤 개별적인 특성들이 개별적인 어떤 특성이라든가 서로 취향이 다르다는 것들, 흥미가 다르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써도 정답 처리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좀 높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나의 교육적 실천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뭐 반성적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뭐 충분히 여기에 있는 것들을 녹여 썼다면 충분히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미 근데 요 두 부분이 이제 실습 교사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되었다 이런 것들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드러난 것들을 우선적으로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명확한 거가 먼저 쓰는 것들이 순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명확한 순서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크게 어렵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범 답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끄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교육과정 A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했네요, 논술은. 그죠? 네, 갑니다. 자, 간략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넘어가고요. 선생님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과 니은에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들 독창적이다, 창의적인 사람 문제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자율성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은 운영자 게시판에 있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볼 때쯤 되면은 제가 이것들을 공지 게시판으로 옮겨 놓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선생님들을 저처럼 똑같이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해설집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출력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아깝잖아요. 종이 아깝고 그리고 저도 선생님들이 종이 아까운 걸 생각하게 하려면 막 이제 자료를 좀 이렇게 축소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디지털 시대잖아요. 디지털 시대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마음껏 관련 자료들을 또 충분히 보고 싶은 선생님들은 충분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난 요 정도만 알면 돼 하면 요 정도만 클릭해서 보시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첨부를 해서 열심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얘가 나오면.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유아의 어떤 자율성에 대한 것들은 뭐예요? 교사가 그쵸? 유아에 대해서 그 상황에 따라 유아의 놀이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 유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함이고 각각의 어떤 교육적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한 요 두 부분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흥미 영역 운영 방식의 자율화, 그죠? 그다음에 5개 영역의 통합 방식의 다양화, 그러니까 통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각가지 흥미 영역의 자율화라든가 각각의 유아들의 놀이를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자율화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하시 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 보니까 서교사는 굉장히 많은 놀이가 국수 만들기입니다. 국수 만들기 이런 것들 가게 놀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각각의 판단, 어떤 각각의 교육적 판단 이런 것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했다 또는 그것들을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등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할놀이와 미술 영역을 연결해서 또 지원했다 이런 측면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클릭할 수 있는 서교사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서교사가 와 잘했네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와 맛있겠네요 요거 있죠. 와 대단해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서교사가 이런 것들을 연결해 요 지점들 그리고 이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국수도 공을 굴려보는 것들까지도 연결시키는 모습들 그래서 요것들을 합쳐서 정리를 하게 되니까 각가지의 놀이에 대해서 어떤 자유로운 놀이가 요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놀이가 통합돼도 꼭 통합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 문제가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답이 될 수 있게 문제를 열어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크게.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것만 쓰지 않으면 정답 처리가 굉장히 넓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기에 너무 교수님들이 자의가 들어간다면 그게 오히려 잘못된 채점이 될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쓴 말이 만말이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다. 그러면 채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자율성이라는 것들이 해설서, 이해자료, 실행자료에 꼭 나온 그 텍스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게 논술이에요. 논술 하나의 논술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정말 잘못된 답을 쓰지 않은 이상은 어떤 점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이번 문제는 22년 문제와는 다르게 전공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전공 문제에서 이제 승부를 겨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유아교육의 베이스, 유아교육의 기본 철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아교육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풀어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크게 잘못되지 않은 이상은 오답 처리를 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놀이를 지원해줬다, 다양한 놀이를 먹게 그 각각의 상황 동안 교육적 판단을 했다. 상황마다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교육적 판단을 했다는데 그게 왜 자율성의 강조가 반영이 안 되었다라고 하면서 오답 처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직무유기죠. 직무유기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쓴 말이 되면 이렇게 자율성을 강조한 게 맞으면 돼요. 맞으면 돼요. 자율적으로 지금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유아들의 놀이를 각각의 상황마다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각의 그 자율성을 통해서 각각의 영역을 통합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급에서 놀이가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를 놀이 자료의 특징 측면, 그리고 교사의 정서적 지원 측면에서 써라. 뭐 정서적 지원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어떤 칭찬, 격려, 감탄 이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앞에 쭉쭉쭉쭉 나와 있는 것들. 그래서 빨간색 찾아가시면 있죠. 빨간색 찾아가시면 와, 국수가 많네요. 막 이렇게 와, 재미있게 놀이하네요. 이런 부분들, 칭찬, 격려, 어떤 감탄 이런 것들이 정서적 지원을 통해서, 정서적 지원을 하면 그 뒤에 있는 말들은 어때요? 그쵸, 비슷한 말이면 다 되는 거죠. 이런 게 있으니까 아이들이 뭐 놀이를 존중받았다, 아이들이 자신감을 얻었다, 아이들이 성취감을 얻었다, 아이들이 뭐 좀 더 놀이를 심화 확장할 수 있었다, 뭐 등등등등등등 될 수 있는 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일부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굉장히 열린 답안이 될 것 같다. 이거 어디까지 채점하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정답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이게 진짜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거 괜찮지 않아? 이러면은 그치, 이거 맞지? 이러면은 정답인 거예요. 물론 이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채점하면서 조금씩 달라질 것들은 있겠지만 원래 그러면 안 되지, 그들이. 그죠? 그렇지만 예, 그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제 이 신문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답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 있으면 또 그 다음 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니까 여기에서 지금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최종 요약 자료에 나온 거죠. 그래서 장독립, 장의존, 그리고 사회적 공간적 밀집도,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나왔었죠? 예, 실제성과 구조성까지 이 놀이 요인 제 6장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 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점토의 어떤 구조성이 뭐냐라고 이제 문제를 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성이 어때요? 개방식 놀잇감이죠, 신문지 자체가. 그래서 실제성이 낮다, 구조성이 낮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형태나 크기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요런 얘기들이 적절하게 배합이 되면 이것들을 오답 처리를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해설서, 실행 이해 자료들을 보게 되면 크게 뭐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제 관련된 것들 한번 참고하시라고 올려놓은 겁니다. 뭐 크게 여기서 참고할 내용은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서적 지원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격려, 미소, 공감의 표정을 통해서 정서적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가지의 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서, 그렇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뭐 등등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정서적 지원. 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서 비언어적 상호작용, 뭐 감탄 이런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아는 어떻게 존중받는 느낌을 받게 되고 새로운 놀이를 좀 더 주도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 이게 뭐 정답이 딱 정해져 있겠습니까? 안 정해져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기억과 니은의 장악 형태를 순서대로 쓰시오입니다. 동료 장악과 자기 장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어떤 수업 사례 분석, 관찰 이것들을 따로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이것 두 개를 뭉뚱그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뭉뚱그려서 동료 장악을 쓰시면 되겠고요. 동료 장악 하부 내용을 썼을 때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거는 명확한 정답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선생님 뭐 동료 코칭을 썼다거나 등등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채점자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제위원 교수님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답안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알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료 장악과 자기 장악이 이거 자기 장악 너무 명백하고요. 그리고 동료 장악에 대해서 태도들은 이미 이제 기출 문제가 있는 내용이죠. 원래 사실은 그죠. 새로 개발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동료 장악이 뭐냐 하니까 이게 왜 동료 장악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밑에 전공서들을 굉장히 많이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뺏긴 거죠. 그러니까 그 전공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수업을 공개 관찰하고, 그렇죠? 수업을 관찰하고 평가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어떤 신뢰감, 독립 이런 것들 다 되죠. 동료 장악에서는 뭐가 있을 때 효과적이라고요? 그죠? 신뢰, 존중, 열린 마음. 어떤 객관적인 관점을 갖는다든가 뭐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동료장악이라는 게 뭐예요? 선생님도 지금 2차 준비를 하게 되면 서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주고 믿어주고 존중해주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등등에 대해서 답이 엄청나게 열려있는 그런 답입니다. 그런 답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교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그분은 이제 출제위원 예전에 들어갔었고 이제 안 들어간 지 오래된 교수님인데 뭐 이런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제 모르시는 거예요. 요새 경향을.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예전에 뭐 22년도에 이제 좀 열린 답안이 나와서 뭐 선생님의 뭐 사고력을 좀 측정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교수님이 했었던 말이 너무 심한 말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제대로 100%는 아닌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웃기지 말라고. 웃기지 말고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내는 그러니까 대학에서 내는 것들이 다 열린 답안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를 내는 게 너무 쉽다. 하지만 공정성을 위해서는 닫힌 문제를 내야지.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사고력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학에서 하고 여기는 공정하게 시험을 약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여튼 그렇습니다. 여튼 쭉 올려놨고요. 한번 이렇게 참고로 읽어보시라고 갖고 왔고 실제로 이제 문제가 출제된 거는 2008년도 기출 문제죠. 똑같죠. 가져야 할 태도를 자세로만 바꿨을 뿐이지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있는 내용 아무거나 적으시면 돼요. 뭐 신뢰라든가 열린 마음이라든가 뭐 똑같은 말 계속 반복, 적극적인 참여 의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겠다라든가 아니면은 협력이 필요하다거나 이거 거의 면접이죠. 거의 면접이죠 지금 그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한다거나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는다거나 이게 무슨 인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징어 게임에서 우리가 깍두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편도 아닌 얘들 약간 깍두기라고 칩시다. 어느 편도 아니다. 그냥 얘는 그냥 물렁물렁한 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단답 또는 명확한 전문 지식을 물어보는 전공 지식을 물어보는 부분에서 당락이 결정되겠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반복될지 안 될지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출제위원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보모교육 이론의 핵심 개념인 스트로크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교류 분석이 이제 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안 나온 지 거의 한 10년이 됐죠. 2013년 추시 이후로 2013년과 13년 추시 이후로는 출제가 안 됐고요. 스트로크가 어디서 출제가 됐었죠? 특수에서 출제가 됐어요. 특수에는 단답식으로 스트로크가 출제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교류 분석에 대해서 이제 좀 준비를 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정답이 뭐였어요? 그죠? 이게 특수 13년 문제. 우리는 13년 추시 맞죠? 그 다음 요렇게 해가지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우리가 몇 년도인지 13년 추신가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죠? 그래가지고 그 아동자 부모자 그거 상보적 교류 그거 나온 거. 그래서 특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13년도를 보게 되니까 요거를 이제 거꾸로 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체적 접촉이나 심리적 인정 이게 뭐예요? 스트로크잖아요. 이 스트로크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아 존중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된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냥 단지 스트로크에 대한 기능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 뭐냐면 부모 자녀 관계에서예요.
그리고 부정적 스트로크가 아니라 긍정적 기능이기 때문에 긍정적 스트로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 자, 이거 상관없어요. 뭘 쓰든. 그죠? 아니, 긍정적 스트로크가 뭐예요? 나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나를 칭찬해 주는 거잖아요. 나를 안아 주는 거예요. 나를 토닥여 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친해지겠죠. 그쵸? 친해지면은 뭐가 좋아지겠어요? 그쵸? 관계의 질이 높아지겠죠. 이런 내용을 써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청 열려 있는 거예요. 이거 몇몇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문제야? 막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문제 비판 안 하기로 했는데 취소. 자, 긍정적인 스트로크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자, 존중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뭔가 교류의 질을 높인다, 신뢰감을 높였다, 친밀감을 높였다, 애착이 형성이 되었다, 뭐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뭐 등등에 대해서 막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열려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니, 쓰다듬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이건 당연히 이제 교류 분석 이론일 거고, 자, 부모 자녀 관계에서 내가 쓰다듬어 줘. 이건 어떤 말이냐면, 제가 문제를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 거랑 똑같아요.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뭔지 아시겠죠? 아니, 부모님이 자녀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부모님이 자녀를 존중해주고, 부모님이 자녀를 와 착하다, 아이고 우리 동건이 잘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좋아지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쓴 게 긍정적인 내용을 쓰면 거의 다 답이지, 답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부모 관계가 그러니까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안 쓴 거는 오답 처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 자녀 관계에서라고 목을 이제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오답 처리가 될 수 있는데, 그거 외에 부모 자녀 관계가 좋아지잖아. 진짜 막말로 부모 자녀 관계가 좋아진다, 굿, 나이스해진다, 이게 어떻게 답안 처리 어떻게 안 할 건데, 약간 요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쫄지 않으셔도 된다. 얘는 깍두기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교류 분석 이론을 뜰렸다. 이렇게 되면 타격감이 크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명확하게 맞춰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물이다, 깍두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쓰다듬기가 긍정적이냐에 따라서 뭐 어떤 교류의 질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쓰다듬는 인식의 단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존재, 그래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아, 내가 엄마한테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여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되게 뭐 자존감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죠? 그 다음에 뭐 등등에 대해서 막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 아무거나 적으시면 된다 해서 적어 놓은 것들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찍었는데 요거 나왔네요. 그죠? 물론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맞진 않죠. 저도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화기록법이랑 평정척도법이 나올 때가 됐는데 이렇게 나와줬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선생님들 간에 이제 대립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뭐 1번 평정척도법은 문제가 안 될 것이고요. 요게 이제 이제 관용의 오류가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사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좀 오해인 것 같아요. 오해. 무슨 말이냐면, 교수님이 이제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글을 쓰거든요. 글을 쓰고 그것들을 점점 이렇게 인용을 하세요. 인용을 하시는데, 인용할 때 어떤 교수님이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4줄이잖아요. 4줄 다 인용을 해야 되는데 2줄만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2줄만 보면 이거는 무조건 관용의 오류예요. 그죠? 2줄만 보면. 그러니까 관용의 오류만 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후광효과 무조건 되고, 근데 그 딱 2줄만 보면 얘는 관용의 오류도 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수님이 그것만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그 잘못된 전공서를 보게 될 경우 이를 관용의 오류라고 잘못 적을 수 있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전공서 거의 9권에서 10권 정도를 달아놨습니다. 자, 워낙 유아들을 예뻐한다. 후광이 뭡니까? 후광. 부처님 뒤에 보시면 여기 동그란 거 있죠? 후광이 비친다라고 얘기하죠. 뒤에서 후광이 비친다. 이게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이,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하는 모든 행위는 어때요? 좋은 거지. 그죠? 이 아이가 너무 예뻐서 후광이 너무 비추니까 와,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이 들지. 그래서 원래는 이 헤일로 효과, 그 후광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원래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만 원래는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
차츰차츰 이제 변형이 된 게 뭐냐면 이제는 과대 혹은 과소까지도 이제 어떤 사전 호감 여부, 그러니까 사전적인 정보에 따라서 사전적인 무언가에 따라서 어떤 사전적인 감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까지 포괄하게 되었던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다가 뭐 여기 못한다는 말은 왜 없습니까? 그러면 아니 우리 반 아이들을 예뻐하면서 미워하면 그건 정신분열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반 유아들을 너무너무 미워해서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후광 효과고요. 그 다음 예뻐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후광 효과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또 설명드릴게요. 밑에 내려가서. 자, 예뻐서가 이거는 어떤 조교 선생님이 이제 갖다 줬어요. 요런 얘기들이 오고 간다라고 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예뻐서는 교사의 주관적 기준 아니냐? 예뻐서는 교사의 주관적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명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이 아는 사람에 대해 높게 평정한다는 관용의 오류다. 그죠? 이게 이제 전공서에 따르면 관용의 오류가 맞습니다. 근데 이 전공서가 몇 개 말을 누락하는 바람에 생긴 것들입니다. 사실 이제 관용의 오류와 엄격성의 원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 둘을 동시에 묶어서 이야기하는 게 기준의 오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기준입니다. 기준. 그 기준을 엄격하게 할 거냐 관대하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어떤 만 5세 유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 5세 유아가 나는 한 5까지만 세도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선생님은 나는 5가 뭐야? 1000까지는 세야 만 5세라고 할 수가 있겠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에요. 기준. 어떤 기준점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5까지만 세면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만 5세 애들은 그죠. 우리 반 아이들은 다 잘하는 아이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실제보다 높게 평가가 되는 거고요. 엄격성의 오류는 뭐냐면 야 우리 반 아이들이 세자릿수 곱하기 367 곱하기 268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엄격한 기준을 갖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낮게 나오는 오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입니다. 기준. 근데 이제 후광은 뭐냐면 호감 여부. 그러니까 호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과대. 그러니까 호감이 있으면 과대. 호감이 없으면 과소. 예를 들어서 애가 막 이제 소문을 들은 거야. 쟤가 옆반에서 막 누군가를 괴롭히고 굉장히 공격적인 아이였고 학부모도 되게 문제가 있고 약간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때 과소평가를 하게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정보 이 아이의 어떤 과거에 어떤 행실을 했다더라 막 이런 얘기를 전해 듣고 나서 이제 막 그 어떤 그걸 뭐라 하지? 그러니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행위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후광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후광 효과. 그래서 사전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문제죠. 사실은 그죠. 그냥 아는 사람에 대해서 실제 너 높게 평가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오해가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광륜이 있는 거예요. 광륜이 있어서 어떤 그 아이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준의 오류. 그래서 계속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어디서 문제가 있었냐면 요거 보세요. 요거 보시면 이게 사실 이게 인용을 어디서 했냐면 김지은 교수님 책에서 인용을 했었고 제가 김지은 교수님 책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김지은 교수님 여기까지밖에 안 쓰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지은 교수님 책을 다시 한번 펼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는 사람에 대해서 더 높게 평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두 줄밖에 없죠. 근데 이제 진짜 김지은 교수님 책이 밑에 있거든요. 되게 길게 쓰셨죠. 5줄로 쓰셨죠. 김지은 교수님은 뭐라고 썼냐면 관용의 오류와 원격성의 오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평정에 필요한 어떤 판단 기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 기준,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이게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긴 한데 이 앞에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이 앞에서 보면 스탠다드가 제일 중요하다. 어떤 기준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이 기준점이 돼야 되는 것들인데 예쁘다는 건 기준이 안 되겠죠. 이럴 수는 있어요. 나는 요 정도만 생기면 예쁘다고 생각을 해. 나는 이 정도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 나는 진짜 이만큼 연예인처럼 예쁘지 않으면 예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 그럼 이게 엄격성의 오류가 될 거고 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원래는 그게 얼평은 아닌데 어쨌든 예쁘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쓴 책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책에서는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판단 기준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엄격의 오류가 되고 관용의 오류가 돼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다? 기준, 즉 스탠다드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후광 효과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자,
자, 그다음에 요 문제는 이거는 전공서에 명확한 답이 없어요.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글짓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교사가 옆에 앉으면서 어떤 게 어려울까요? 옆에 가면서 앉는다. 이렇게 주변 상황을 기록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야기 나오는 것들을 여기서 어디서 갖고 왔냐면 어때요? 일화기록법이라는 것들 자체가 뭐예요? 그죠? 행동을 있는 그대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죠.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유아의 말만 대화를 선생님이 쓰셔요. 그러면은 이게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계속 다 관찰을 하게 되면 보다 상세해질 것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 쓰면 되는 것들입니다. 보다 사실적이고 보다 객관적으로 기록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단점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변 상황을 충분히 기록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다? 그죠? 연속성이 깨지겠죠. 사실은 이 아이가 말한 것만 하게 되면 연속성이 깨질 것이고 자연스럽지 않겠죠. 그 다음에 상황적 설명이 충분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죠? 자료의 가치에 한계가 생기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오류가 생길 수도 있겠죠. 해석할 때. 이런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예, 그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보다 객관적이고 분명하게 기록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충분하게 전공서들을 섞어서 쓴 거고 선생님들이 이 중에 일부만 쓰셔도 됩니다. 그래도 정답 처리 안 한다.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는 이제 어떤 자신의 책임의 범주를 넘어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권력남용. 그죠. 권력남용이라. 권력남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관찰 기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아니면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다, 보다 객관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다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존댓말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부모 등 상대방과 상황에 말할 수 있는 존댓말 등 예절과 관련된 어휘를 유아에게 지도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와 예전에 있었어요. 2015 개정 누리과정에 따르면 이제 때와 장소 대상에 알맞게 말한다. 그래서 선생님, 부모 등 대상에 따라 존댓말, 상대. 근데 뭐 꼭 이거 다 없어도 돼요. 존댓말을 쓰게 한다. 뭐 등등도 정답 처리 어떻게 안 할 건데, 그죠? 그래서 인사말, 존댓말, 높임말과 예산말을 구분한다. 그다음 예절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알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 된다. 상대방을 존중하게 말하게 한다. 그다음 존댓말을 사용하게 한다. 존댓말, 예산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정답 처리가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요. 이걸 좀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단순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진짜 너무 단순한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비고치키에 비계 설정이 위에 쭉 이루어집니다. 비계 설정이 쭉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의 비계 설정은 뭐냐면 이게 비계 설정이에요. 그냥 행동적 비계 설정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 이런 말은 없어요. 이런 말은 없는데 교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한 거냐면 비계 설정인데 행동인 거 한번 골라봐 라고 얘기한, 이게 문제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런 문제인데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교수님이 설마 그렇게 가치가 없는 문제를 냈겠어? 막 이러면서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어려워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가는 거잖아요. 민수는 말한다. 뭐 교사의 비계 설정이 없죠. 교사가 어떤 게 어려운데요? 라고 하는 것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크게 보면 비계 설정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떤 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니까. 하지만 행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언어밖에 없죠. 자, 민수는 했는데 안 된다고 말한다. 교사가 지붕 조각을 가리키며, 물론 가리키며도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긴 하겠지만 더 행동인 게 밑에 있어 버리기 때문에 가리키면서 말을 하죠. 이건 언어의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언어와 행동을 구분할 수 있냐 이거인 거예요.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민수는 말한다. 교사는 어떻게 집어돌고 돌리며, 이것만 쓰면 돼요. 이것만 쓰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뭐라고 한다. 이건 언어잖아요. 이것도 언어잖아요. 이거는 행동이잖아요. 진짜 이렇게 단순한 문제라고 해요.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있는 걸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사는 삼각형 모형 퍼즐을 집어들고 돌리며, 여기까지만 써도 돼요. 집어 돌리며 행동적 비계 설정을 하였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그냥 부사어잖아요. 부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돌리며 했다. 뭐 이렇게만 해도 되죠. 이건 꼭
동의어 반복이니까. 그러니까 동어 반복이니까 안 해도 될 것이고. 그죠? 예. 됐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문제가. 그렇습니다만은 뭐 딱히 언급은 어차피 그냥 깍두기니까. 왜냐면 이런 문제는 그죠? 그냥 어느 편도 아니다. 어느 편도 아니다. 우리는 중요한 전공에 관련된 문제들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뭐 후광 효과 같은 거.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맨날 나오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좀 크게 볼게요. 맨날 나오는 문제로 해가지고 뭐 조작 동작, 비이동 동작, 동작의 명칭, 뭐 스키핑도 나올 때가 너무 됐었죠.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그다음 뭐 점핑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할시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나올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물론 이게 탐색형 방법이 작년에 나왔다고 해서 올해 안 나온다고 제가 얘기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밑줄 그은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하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고. 그래서 기억에서 민호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 키가 더 큰 나무를 표현해 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조작 동작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언가를 가지고 행위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사실은 뭐 들어 올리다 뭐 이런 것들이 없어도 되긴 합니다. 뭘 잡았다만 갖고 있어도 조작 운동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작 동작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그래도 뭔가 가져오려고 들어 올리기를 갖고 와 보았습니다. 조작 동작에 있는 들어 올리기를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이독 동작 같은 경우에는 뻗기 요렇게 갖고 오긴 하였으나 이렇게 하면 더 이제 명확하게 막히니까 하지만 뭐 꼭 들어 올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훌라후프라든가 리듬막대에 손만 대었다 할지라도 뭔가 잡기만 했더라도 조작 동작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팔을 가지고 뭐 흔들었다라든가 뭐 어디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죠? 이 비이동 동작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아무거나 있으면 되겠죠. 뻗든가 근데 구부리기 좀 그렇잖아. 큰 거니까 그죠? 여기 안에서 잡고 뻗어가지고 그냥 한 바퀴 회전을 해도 되죠. 회전해도 되고 그리고 위에서 흔들거려도 되고 흔들기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꼬아도 되고 여기서 떨어도 되고 떨어도 되고 굉장히 답이 열린 답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다? 뭔가를 잡고 물체를 잡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체를 뭔가 물체와 함께 하고 그리고 나서 비이동 동작에 해당하는 거 하나만 나오면 되는 문제입니다. 뭔가 창의적인 문제인 척했지만 사실 뭐 큰 문제가 되진 않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것들 그래서 걷고 뛰고 걷고 달리면 뭡니까? 말 달리자 해면 이제 말뛰기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걷고 뛰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스키핑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문제 이동 동작이랑 비이동 동작을 결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교사의 발문 그러니까 발문 연습을 우리가 충분히 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22년을 견뎌왔기 때문에 올해 우리는 발문 교사의 발문뿐만이 아니라 유아의 발문 교사의 지도 방안 이런 것들 싹 다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는 예전에 22년도 때는 우리가 이제 처음 당했으니까 좀 그랬지만 지금은 뭐 충분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동 비이동 동작을 합치기도 했지만 이번에 이동 비이동 대신에 뭘 합친 거죠? 비이동과 조작을 합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걷고 뛰어오르는 스키핑 그쵸? 그 다음에 걷고 달리는 거 말고 걷고 뛰는 스키핑 많이 했었고요. 스텝업이 아니라는 것들까지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걷고 뛰어오르는 스키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평균대 위에서 떨어지는 거죠. 뚝 하고 떨어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올려 뛰는 것들을 얘기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가 되겠죠. 높은 곳에서 그냥 이제 초처럼 넘어지는 거 볼링핀이 넘어지는 거랑 다르잖아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것에 해당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기보다는 점핑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셔서요. 요거는 그냥 이게 단답식 요런 문제는 꼭 맞춰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당락이 결정이 될 겁니다. 이 정답 단답식 정답들 단답식 정답은 이제 명확하게 답을 제시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답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답을 이제 청구를 하면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이기면 계속 이기는 게 아니라 매번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번. 소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 여행 평균 대비.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로서 교수님들이 우리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요런 결정을 내려야지 하는 거 이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법 이외의 것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관찰 및 평가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탐색적 접근 방법. 그래서 유아 스스로 실험은 2016년 기출문제랑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틀리면 안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물론 이게 그긴 했는데 그었다는 뜻이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죠? 무슨 뜻으로 말씀했어요? 작년에 나온 문제다라는 뜻이지 앞으로 절대 안 나온다. 저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안 나온다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왜? 왜 안 합니까? 아니 세 개밖에 없는데 당연히 셋 중에 하나 나오겠지. 그거 어느 하나가 안 나오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자료만 보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강의 안 듣고 이것만 본 선생님이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설마 내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런 문제를 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도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냈었던 문제인데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 들어갈 말은 뭐냐면 이 수정 변화에 대한 말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수정 변화에 대한 얘기가 키워드로 들어가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냈었던 문제에서는 어떤 말까지 했었냐면은요. 요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저는 문제를 이렇게 냈지만 실제 시험은 요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정,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마지막 말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리을에 해당하는 지도 내용을 쓰시오가 나올 것 같다. 근데 여기 안 낸 이유는 교수님들이 제거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리을에 해당하는 발문 이렇게 쓰면 더 명확하게 맞아 들어갔을 텐데 그때 지도 내용을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게 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정, 변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수정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되니까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발문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까지 관찰하고 평가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 문제를 설정했고 스스로 실험을 했고 관찰 평가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뭔가 변화를 시켜봤다. 내가 했었던 행위 그 자체를 평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뭔가 새롭게 적용한 거기 때문에 새롭게 적용한 거니까 뭔가 수정되었다, 변화되었다라는 얘기들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하게 변화시켜보자. 꼭 다양하게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냥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동작으로 표현을 해볼까.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동작에서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면서 표현해보면 좋을까? 어떤 부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수정시켜서 표현해볼까?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근데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아이들이 뭐 수정이라는 단어를 못 듣는 건 아니니까 어떤 부분을 수정해서 표현해볼까?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서 표현해볼까? 이 두 부분 모두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아이고, 이거 50분은 원래 제가 안 넘기는데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고고 하겠습니다. 자, 응급처치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나올 줄 몰랐죠. 이럴 때 얘가 또 깍두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부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가 되냐라고 하니까 배꼽 위, 흉골 아래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죠. 뭐 바로 아래까지 안 해도 되고 명치와 배꼽 사이 이렇게 해도 되죠. 뭐 명치 끝 이렇게 안 해도 되죠. 그죠? 어떻게 명치와 배꼽 사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죠? 어떻게 오답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아이고 밑에 있는 것들은 그쵸? 다른 한 손으로 주먹진 손을 감싼다 해서 여기에서 출제가 된 것이고요. 하임리인법에서 출제가 된 거고요. 배꼽과 명치 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니까 아나필락시스 뭐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이게 사실은 뭘 써도 정답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거는 알려진 증상이지 솔직히 얘기해서 모든 사람은 각기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닙니다. 다른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본 증상이 이것뿐이지 앞으로 그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의식이 의뢰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각가지에 그러니까 일단 책에 나와 있는 건 이거지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두드러기
뭐 이런 거, 가려움 이런 거 적으시면 됩니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호흡곤란, 기도막힘만 안 쓰면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채점을 해야 될 겁니다. 이분들이 내가 볼 때는 그냥 채점 하려고 마음 먹고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쌕쌕거림도 있어. 쌕쌕거림. 실신. 다른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할 수 있대. 그 다른 알레르기 증상이 뭐예요? 엄청나게 포괄적인 내용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그냥 채점하려고 낸 문제다. 그럼 결국은 이 문제에서는 당락이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가슴 압박을 했을 때 압박의 부위, 뭐 요것 중에 하나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압박의 깊이 유주가 중요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슴 압박을 했을 때 되게 어려운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혈역학적인 효과를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머리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액을 인위적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 압박을 가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을 콩쾅 심장이 원래는 스스로 꿍꽝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가슴 압박이다. 그러니까 압박의 깊이가 사실 너무 깊어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우리가 힘이 세지 않기 때문에 그죠? 압박의 깊이가 그리고 그것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압박의 깊이가 유지되었을 때 심장을 충분히 압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혈액이 전신의 골고루 순환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심장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 정도만 써도 어쩔 건데 이거잖아요. 예. 아니면은 뒤에 혈액이 전신에 퍼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등등에 대해서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심정지가 된 상태는 심장이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심장이 정지, 심폐가 뭐예요? 심장과 폐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장을 뚱땅뚱땅 해주면서 어떻게 인위적으로 혈액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혈액순환을 위해서입니다. 혈액순환.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 요렇게 써도 되고요. 요런 얘기들이 있었죠. 가슴 압박 깊이를 계속 강조를 해왔고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쪽으로 보게 되니까 충분한 깊이의 가슴 압박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는 적절한 혈역학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혈역학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액의 순환이 명확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됐죠? 그 다음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폭염 및 지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30도 이상입니다. 30도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이냐면 보통 관심이 31도 이상이기 때문에 30도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쓰라고 하는 거, 일반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쓰라고 하는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그쵸? 홀수로 올라간다고 1, 3, 5 이렇게도 했었고 3-3하게 3-5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죠. 또 그렇게 그걸 기특하게도 그걸 또 생각하셔가지고 3-3하게 3-5 하세요 하면서 적어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폭염경보 요건이랑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으시면 되겠죠. 적으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조치 상황, 운영 상황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문제를 낸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이제 선생님들 되게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러니까 물론 기억을 다 못할 수는 있죠.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한번 연습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도록 한다. 휴식할 수 있게 한다. 다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휴식 취할 수 있게 한다. 물을 마시도록 한다. 실외 및 야외 활동을 자제시킨다. 이런 내용들이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해도 되죠. 아니면 뭐 에어컨을 틀어서 유아들을 시원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더운 시간에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이런 것들 쓰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웃기죠 문제가. 그래서 요 세 가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예방 대비 상태인 거예요. 왜? 아직 주의보 발령 상태가 아닌 거예요. 주의보 발령 상태가 아니니까 사실 이렇게 하면 돼요. 물 자주 마시게 하고 시원하게 지내고. 근데 여기에 있는 것도 정답 처리 안 할 거냐?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외 야외 활동 자제, 뭐 휴식을 충분히 취하게 함. 근데 이제 단축 수업 검토는 지금 안 되죠. 그죠? 단축 수업을 검토를 30도 이상부터 해버리게 되면 맨날 단축 수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고, 뭐 커튼으로 뭐 직사광선을 차단한다. 근데 이런 것보다 좀 운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게 한다. 뭔가 편성 운영에 해당하는 것들처럼 아이들에게 휴식을 취하게 하고 편성 운영에 나온 것들처럼 개별적인 유아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뭐 휴식을 취하게 하고 뭐 이런 등의 내용들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 행동 요령 쪽으로 가서 이걸 적으셔도 되죠. 왜냐면 이 학생 행동 요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반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외 및 야외
야외활동 자제, 그다음 개인 위생, 손 씻기, 그다음에 깨끗한 물 많이 규칙적으로 섭취하기,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요거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선택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셔서 담벼락은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붕괴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건물보다 더 쉽게 붕괴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낙하물에 따라서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답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 빼고도 뭐 이것만 답이 되냐, 이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열려있는 답입니다. 이거 깍두기입니다. 깍두기. 그래서 인원 파악할 수도 있고요. 환자 대피 여부, 그 다음 피해 학생을 파악할 수도 있고요. 라디오 방송 청취는 좀 너무 같다.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쓰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정도에서 쓰면 되겠다. 그래서 뭐 환자 불안 증세,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말도록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유지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학생들에게 대응해야 된다,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7번 문제입니다. 자, 모방을 통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모방을 통해. 그러면 생득주의는 모방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편 문법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왜 아이들은 모방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통합니까? 그죠? 유전적인 요인에 따라서, 생득적인 요인에 따라서. 근데 생득주의라고 했으니까 생득이라는 말은 웬만하면 쓰지 말고 유전적인,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 아니면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등등, 이와 유사한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아니면 언어 습득 장치가 안에 있기 때문이다 등등에 대해서 쓰면 이게 왜 잘못됐습니까? 잘못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그 무엇이라도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예전에 한번 출제를 드린 바가 있죠. 그죠? 어떤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얘기한 게 생득주의이기 때문에 이 유전적인 요인에 대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했지, 누가 모방을, 그건 반두라지. 반두라가 모방이고, 이 생득주의는 뭐다? 유전적인 요인이다. 라고, 생물학적인 요인이다. 라고, 이런 얘기들이, 비슷한 용어들이 들어가면 전부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네 맘대로 이건 정답을 안 하면 이제 권력 남용이 되겠죠. 권한 남용이 되겠죠. 권한 남용.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 그래서 생물학적인 기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되겠죠. 사실 생득적으로 이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또 있는 말 그냥 쓰면 조금 찝찝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것도 되죠. 언어 습득에 적합한 내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뭐 이런 등등 전부 다 정답이 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계적 훈련 없이 이게 뭔가 모방을 통해서 이게 아니다라는 것들이 반대되는 단어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선천적으로 언어를 습득한다든가,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다든가, 생물학적인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013년 기출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상향식 언어지도법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 상향식 언어지도법이 발음중심 접근법이지. 그럼 발음중심 접근법의 단점이 뭐지? 단점은 뭐지? 맨날 연습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동기 유발, 흥미 무시, 정확한 읽기 쓰기 강조로 인해서 내포된 의미 파악 강화, 뭐 등등에 대한 것들을 뭐 많이 쓰면 좀 더 안전하겠죠. 하지만 이제 일부만 적었다고 할지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 다음에 니은과 관련 글 없는 그림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점, 등장인물의 측면과 플러스 측면, 이것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언어교육접근법은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쓰면 되겠죠. 동기 유발, 흥미 무시, 그 다음에 내포된 의미 파악 강화, 맨날 연습했던 것들이고요. 13년도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요것도 연습했었죠. 플롯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발달, 전개, 절정, 결말에 이르는 과정이 명확하고 흥미가 있어야 된다. 명확한 발달, 전개, 절정, 결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좋은 그림책에 대한, 그러니까 글 없는 그림책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죠? 기억의 요소를 고려해서 좋은 그림책이 결국은 뭐예요? 좋은 그림책이 결국은 글 없는 그림책에서도 이제 거의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같은 그림책이잖아요. 같은 그림책이니까. 특히 이제 등장인물 같은 경우에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의 감정을 잘 나타내고 동일시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인물 묘사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 이런 것들 명확해야 된다. 갈등 해결 과정이 이게 같은 말이죠. 갈등 해결 과정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는 말이 발달, 전개, 절정, 결말에 이르는 과정이 명확해야 된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래서 이것도 출제를 드렸었네요. 인물 같은 경우에도 쉽게 동일시하고 공감할 수 있다라는 문제도 드렸었고요. 그림책의 교육적 의, 좋은 그림책. 그래서 요 좋은 그림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글 없는 그림책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니까 뭐런 얘기가 있나? 그죠? 등장인물의 감정, 느낌, 행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결 과정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글 없는 그림책의 선정 기준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빼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죠? 이야기의 질이 좋은 그림책을 선정해야 된다. 무슨 소리야? 그쵸?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림책을 선정해야 된다. 맞는 말이지 않나? 그죠? 요게 뭐 인물 묘사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 그다음 동일시할 수 있어야 된다.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 그것들에 대한 해결 과정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등등에 대한 것들로서 이것도 되게 많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또 고려해 볼 상황들에 대해서 요 얘기도 있어요. 이것도 맞아 봐봐요. 글 없는 그림책 선정할 경우 고려해 봐야 할 점 뭐예요? 등장인물, 아동이 동일시할 수 있는 등장인물에게 나타나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건을 쉽게 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사건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애매하게 발단 이런 게 아니라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글 없는 그림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부분 인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답안 보면서 얘기하니까 혹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답안이 있으면 되게 쉬워 보입니다. 아 혹시나 이번에 시험 보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강의를 보시는 선생님들이 보면서 에이 문제 엄청 쉬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답이 있으니까 문제가 쉬워 보이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면 미친 듯이 어렵습니다. 시험장이라는 압박감이 있어요. 시험장에 가면 이게 막 내가 막 보던 문제가 안 나오면 이게 눈이 깜깜해지고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 뭐 거기에서는 진짜 내가 푼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22년도에 들어간 분은 22번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고 24년도에 들어가신 분은 24년 문제 내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 난이도는. 저도 몰라요. 저도 이번에 시험 문장을 안 들어갔기 때문에 몰라요.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막 나와 가지고 답 보면 당연히 쉽지. 에이 이것도 왜 몰라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괜히 가가지고 문제 쉬웠는데 뭐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돌맞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되게 어렵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잘 생각도 안 나고 뭐 일이 이미 풀어봤다고 했더라도 이렇게 풀어본 게 앞으로 이렇게 진도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혹시나 다시 이제 혹시나 다시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공부하자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지 나왔으니까 당신 그거 맞췄어야 돼 이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비언어적인 표현 수단 두 가지를 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몸짓, 자세, 표정, 시선, 동작 굉장히 많죠. 몸짓, 자세, 표정, 시선, 동작, 물리적 거리 중에서 아무거나 두 가지를 쓰시면 돼요. 이번 문제가 이런 게 많습니다. 왜 그러신지는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뭐 이런 몸짓, 시선, 표정, 바른 자세로 이야기하기 등등이 쓰시면 됩니다. 이게 겁을 먹으셔. 왜냐면 지금 판례에 따르면 답이 하나면 공개를 해야 되고 답이 좀 여러 개면 공개를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 판결문에 따르면 그래가지고 답을 조금 늘리는 것 같은데 에이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공개해도 뭐 어때요? 공개해도 뭐 크게 문제 있나요? 이게 같이 해서 이게 더 좋은 문제도 만들고 이제 함께 공유하고 문제도 좀 개선되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의도인지는 알 것 같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더 나은 그런 문제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역할은 선생님께 있습니다. It's up to you. 선생님한테 달렸습니다. 일개 강사한테는 달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 비언어적인 요소, 바른 자세로 이야기하는 거, 상대방 바라보는 시선으로 해서 비언어적인 요소를 한 2번 정도 출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짓, 자세, 표정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머리를 위아래로 끄덕이는 것들 이런 것들 됐습니다. 끝났나요? 한 문제 남았네요. 동시입니다. 동시 쪽으로 가게 되니까요. 다랑다랑을 자꾸 하고 싶다. 자꾸 하고 싶대. 막 재밌나 봐, 애가.
그죠?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자꾸 해보고 싶은 것과 같이 자 이렇게 다랑다랑 이런 의성어와 의태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예, 운율과 리듬감이 운율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운율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말놀이를 즐기면서 말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다 등에 대해서 적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고시문에 나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동화 동시에서 말의 재미를 느끼고 말놀이를 즐기게 된다라는 것들을 잘 조합해서 꼭 이렇게만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와 유사하게 적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말의 재미, 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등등. 그래서 뭐 운율에 대한 부분들, 음악적인 요소. 그래서 뭔가 이제 동음, 유음 뭐 이런 것들 반복을 하게 되면 운율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다음에 흥미, 운율감, 리듬감 뭐 이런 것들, 동시 선정 기준으로서 음악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동시로서의 어떻게 운율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재미를 더해준다. 선생님 따라 웃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도 문제가 황당해서 웃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그럼 다시 들어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엔 같이 소리 내어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람다람 다랑다랑 같이 굉장히 유사한 단어들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이게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창의적은 잘 듣고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다면 창의적이 될 수 있겠지만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진짜 그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순간적으로 이게 알밤 줍는 다람쥐를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알밤 먹는 다람쥐, 춤을 추는 다람쥐 문제를 좀 애매하게 냈네. 그죠? 그쵸? 근데 지금 이 감상으로 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지 또 설명을 창의적으로 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창의적으로 갔나 생각을 했네. 이게 이것만 봤으면 안 갔을 텐데 이제 알밤 줍는 다람쥐가 창의적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듣고 그것들을 그대로 동작을 해보는 게 원래 의도적 듣기 또는 목적적 듣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의도해서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보통 스콧 같은 경우는 전공서에서 별로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별로 언급이 안 돼가지고 교수님들이 이걸 가지고 출제를 안 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차피 마차도랑 똑같기 때문에 의도적 듣기, 목적적 듣기 요거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창조적 듣기 같은 경우에는 유아의 상상력과 감정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해야 되는데 저거는 그것들을 자극한다기보다는 그것들을 그대로 물론 오해가 생길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중 정답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것까지는 하지만 의도한 바에 따르면은 요거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해봐라 이걸 의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마차도로 낼 확률이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2021년도에 발간된 의사소통 책에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변별적 듣기 활동 같은 경우에 어떤 말이 있죠? 발, 말, 알, 달과 같이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을 구별하는 것들 얘를 변별적 듣기 활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적 듣기 활동 같은 경우에는 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선생님한테 뭐 갖다 줘 그러면은 애가 가가지고 그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들 이를 목적적 듣기 활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새로운 파일을 열지 못해가지고요. 비형 들어가면서 앞부분에서 요거 조금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들어왔어서요. 동시에 뭐만 같다. 요거는 또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되면 됩니다. 말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뭘 갖고 왔냐면 유아의 이름 글자는 뭡니까? 환경인쇄물이죠. 그래서 환경인쇄물을 가지고 썼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 두 번째는 유아의 이름 글자를 활용한다는 것은 또 어떤 접근법에 해당을 합니까? 예, 의미 중심 접근법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 중심 접근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썼습니다. 하지만 이것뿐만이 되는 게 아니겠죠. 그죠? 되게 다양한 것들이 되겠죠. 오늘 왜 이렇게 안경이 됐고 그래서 뭔가 자연스럽게 어떤 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발음 중심 접근법에 대비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인쇄물에 대한 부분들도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는 의미중심 접근법으로 들어가가지고 기능적이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잖아요. 내 이름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 이름이 실제적인 의미로 기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총체적 통합적으로 이렇게 등등에 대해서 또는 유아의 생활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등등으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유아의 어떤 동기 유발, 흥미, 의미 파악 이렇게도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실생활에 익숙한 단어나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미 있는 학습이 일어난다라고도 쓸 수도 있을 것이고요. 관심과 흥미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아이들이 즐겁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라고 쓸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마차도에 있었던 다양한 것들, 자연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할 수 있다, 실제적인 사용을 통해서 기능할 수가 있다, 뭐 등등에 대한 것들도 이름표에만 익숙하게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친숙한 이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글자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켜 나간다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고 잠깐 쉬었다가 교육과정 B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